한 젊은 여성이 평소처럼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러 갔지만 이번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지역 사회 전체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죠. 오늘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사건 발생 52년 후에야 비로소 종결된 한 살인사건을 파헤쳐 봅니다. 메겔런은 텍사스주 이달고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로 멕시코 국경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에 있는 메겔런은 카톨릭 공동체이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카톨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지역 사회활동 또한 성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부활절 기간에는 신자들이 성찬식 전에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멕시코계였던 이곳은 비록 대부분이 사회의 낮은 계층에 속했지만 인정 많고 따뜻한 이웃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명절을 함께 기념하는 등 매우 화목했습니다. 성당은 그들에게 정신적 위안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근원이었죠. 엘린 가르사는 193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활발한 성격에 단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학교 밴드의 지휘자까지 맡았죠. 그녀는 스스로 노력해 대학에 진학한 가족 중 최초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엘리는 미모와 책임감 덕분에 매우 인기가 높았고 1958년에는 남부 텍사스 스위트하트 미스 칭호를 얻으며 멕시코계 최초의 미인대회 우승자가 되어 공동체에 큰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엘리는 고향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인된 우수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과 옷을 사주기도 했으며 교사협회 비서를 맡기도 했죠. 학교 외에 엘린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성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매주 주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죠. 엘린은 메겔런의 빛나는 별과 같았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품은 수많은 숭배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메겔런의 카톨릭 성당에 모여 미사를 핑계로 긴 의자에 앉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라진 여인, 그리고 실마리. 1960년 4월 16일 토요일, 부활절 전날이었습니다. 옆집 이웃 가족이 엘린의 집을 방문하여 두 가족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했죠. 저녁 무렵 엘린은 성당에 갈 준비를 했고 어린 사촌들에게 돌아올 때 부활절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출 전에 엘린은 신부님께 전화해서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경 긍정적인 답을 받은 엘린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차를 빌려 메겔런 시내의 성심 카톨릭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엘린은 1시간여 후에 귀가했지만 밤 8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성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엘린의 차가 성당 정문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을 더 찾은 후 엘린의 가족은 메겔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윅스 서장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엘린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날 밤 엘린을 봤다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린이 하얀 레이스 면사포를 쓰고 차에서 내려 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죠. 엘린은 가슴에 십자성어를 긋고 기도를 한 뒤 고해소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 신자와 자리를 바꿀 수 있는지 묻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엘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경찰은 길가에 주차된 엘린의 차를 찾았지만 차 안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엘린의 실종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해 무리를 지어 엘린을 찾아 나섰지만 하루가 지나도 엘린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린 실종 셋째 날, 한 지역 주민이 길가에서 베이지색 여성 하이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신발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겉면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엘린의 가족이 확인한 결과 그것은 실종 당일 엘린이 신었던 신발이 맞았습니다. 이 발견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고 모두가 엘린이 곧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경찰은 신발이 발견된 곳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를 더욱 세밀하게 수색했습니다. 다음 날 하이힐 발견 지점 약 300m 떨어진 농지에서 경찰은 검은색 에나멜 지갑을 또 발견했죠. 마치 지나가던 차 창문에서 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막대기로 지갑을 주워 올렸을 때 그 안에는 엘린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멀지 않은 덤불 속에서 구겨진 흰색 레이스 천조각도 발견했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링카운트 경찰국은 수십 명의 경찰관을 맥앤런으로 파견해 지원했습니다. 총 70명이 넘는 경찰관이 이 대규모 수색 작전에 참여했죠. 경찰관들은 덤불 속을 걸어다니며 성당을 중심으로 32개 블록을 하나하나 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잠수부들은 리오그란데 강의 관계 수로에 잠수해 수중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항공기 2대가 상공을 선회했으며 65명의 주 방위군 대원도 수색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맥앤런 역사상 가장 크고 많은 인원이 참여한 수색작전이었지만 단서가 계속 발견되면서 엘린의 가족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엘린의 발견과 용의자 존 페이트 신부. 부활절이 끝난 목요일, 즉 사건 발생 닷새째 되는 날 오전 7시 30분경 맥앤런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힐스백화점 맞은편 두 번째 관계 운하 수면에 여성의 시신이 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죠.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방수포로 시신을 건져 올렸고 곧바로 실종된 엘린 가르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엘린의 몸은 약간 부어 있었고 오른쪽 얼굴에는 심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옅은 보라색 상의는 풀어져 있었고 속치마는 머리 위로 끌어올려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엘린은 속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엘린은 생전에 둔기에 의해 상해를 입었으며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시간은 4일을 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살해되기 전에 하루 정도 감금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법을관은 엘린이 성적인 폭행도 당했음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폐에서 흙탕물이 발견되지 않아 운하에 버려지기 전에 이미 사망했음을 추정했습니다. 이날 신문 헤드라인은 이 가슴 아픈 뉴스를 대서특필했고 맥앤런 전체는 곧바로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죠. 시신이 관계 수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여러 조로 나뉘어 관계 수로를 따라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경찰관이 2번가 강둑에서 신발 자국 한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4개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신발 자국에는 엘린의 머리카락 색깔과 비슷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죠. 또한 강둑에는 자동차 타이어 자국과 엘린의 속치마와 비슷한 형태의 흐릿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곳에서 시신을 관계수로에 버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빗물에 젖어 있어 신발 밑창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었고 단지 남성용 신발이며 사이즈는 10에서 11 사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단서였으므로 맥앤런 경찰은 2번과 관계수로의 물을 모두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만만치 않은 공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2번과 관계수로에 물이 모두 빠졌고 경찰은 수로 바닥에서 옅은 녹색의 슬라이드 영사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장비는 흔하지 않았죠. 경찰은 이 발견 사실을 신문에 게재했고
그날 늦게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존 페이트라는 이름의 남자로 샌안토니오에서 왔으며 성당의 새로운 신부였습니다. 페이트는 경찰관에게 이 기계가 자신이 작년에 포트 이사벨에게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페이트에게 부활절 전날 밤의 행적과 그날 밤 엘린을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페이트는 그날 자신이 신부 숙소를 떠나 성당으로 가려 할 때 엘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린이 자신의 고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페이트는 그녀에게 신부 숙소로 오라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페이트는 엘린이 저녁 7시경 숙소를 떠났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를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죠. 저녁 7시 15분경 페이트도 숙소를 떠나 성당으로 갔습니다. 이후 그는 고해서에 2시간 넘게 앉아 신자들의 고해를 들었으며 실수로 안경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밤 10시경 그는 약 8km 떨어진 산후안 성당으로 운전해 가서 다른 안경을 가져왔는데 열쇠가 없어 2층 베란다를 통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왼손 검지와 중지는 벽돌담에 긁혔다고 했습니다. 페이트는 또한 부활절 당일에야 엘린의 실종 소식을 알았지만 그날 매우 바빠 총 3번의 미사를 집전했고 그날 밤 늦게야 성당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슬라이드 영사기가 어떻게 관계수로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페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엘린이 살해되기 3주 전 맥앤런에서 20km 떨어진 에던버러의 성당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세 대학생 마리아로 당시 성당 뒷좌석에서 경문을 입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고 천조각으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마리아는 저항하며 뒤로 넘어졌고 남자의 손가락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었습니다. 폭행범도 심하게 넘어졌고 마리아는 그 틈을 타 성당 연문을 통해 도망쳤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마리아는 폭행범이 신부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추측을 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했고 이로 인해 성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죠. 그러나 경찰관이 신부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마리아는 한눈에 존 페이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일 경찰은 페이트를 다시 불러 마리아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페이트는 그날 오후 에든버러 성당에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성당을 떠나 산후안 성당의 신부 숙소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손가락의 상처는 에든버러로 가기 전날 유인쇄기에 끼어 다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심성당의 다른 신부들은 그날 페이트가 산후안 성당에 제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그의 손가락 상처는 마리아 폭행 당일에 입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들은 폭행범이 페이트 신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당시 최고의 시카고 거짓말 탐지회사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1961년 6월 경찰은 홀리데이인 호텔방에서 페이트에 대한 신문과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진행했죠. 같은 해 8월 페이트는 마리아 폭행 및 침해 시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페이트는 신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다음 해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62년 배심원단은 9대3으로 유죄 판결을 지지했지만 페이트가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성당의 관계자들이 법정에 와서 페이트를 성당으로 보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그가 사법 시스템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존 페이트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벌금 $500를 선고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하게도 당시 종교는 공공 영역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법원의 판결은 때때로 대법관의 개인적 판단, 정당의 이익,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라는 3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되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트는 고향인 샌안토니오로 돌아갔고 이후 미주리주 남서부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으로 가서 신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반면 엘린 사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42년 만의 재조사, 그리고 드러난 은폐의 진실. 이후 몇 달 동안 경찰은 엘린의 친구, 가족, 동료, 그리고 그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최소 61명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했고 엘린과 데이트했던 모든 사람들과 엘린을 짝사랑했던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전력을 다해 조사하던 중 담당 경찰관은 상부로부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 자료를 상부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엘린의 부모님 또한 성당으로부터 더 이상 사건을 추궁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죠. 당시 성당의 지위는 신성 불가침이었기 때문에 엘린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미제 사건이 되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엘린의 부모님은 몇 년 후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보지 못했죠. 42년이 지난 2002년 4월, 샌안토니오 경찰관 조지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이 데일 타체니이며 1963년 미주리주 아바의 트라비스트 수도원에서 신부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지에게 샌안토니오에서 온 한 신부가 부활절 밤에 자신에게 고해성사를 하며 한 젊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했음을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사제는 보통 고해성사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다소 의아해했고 절차대로 전화번호만 기록하고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으로 새로 창설된 미제 사건 조사팀이 8명의 베테랑 경찰관을 배치하며 맥앤런 사법 당국의 엘린 살인사건 조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루디가 주 담당자로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죠. 그는 당시의 첨단 DNA 기술을 이용해 엘린의 유류품 중에서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범죄연구소는 완전한 DNA를 추출하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당시의 많은 목격자와 경찰관들이 이미 사망해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달 후, 조지는 전직 신부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는 고해성사를 한 신부의 이름이 존 페이트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편지의 단서를 토대로 당시의 신문을 찾아보았지만 관련 정보를 찾지 못했죠. 추수감사절 직전, 루디는 업무차 샌안토니오 경찰서를 방문했고 경찰관 조지와 수사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던 중 미제 사건팀이 최근 1960년에 발생한 사건, 즉 부활절 전날 살해된 소녀의 사건을 추적 중이며 주요 용의자는 신부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조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즉시 전직 신부 데일의 편지 이야기를 루디에게 전했죠. 루디는 큰 흥미를 느꼈고 두 사람은 함께 사건을 분석해 이것이 같은 사건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당시 용의자였던 존 페이트는 1972년 신부직을 사임하고 피닉스로 이주하여 가정을 꾸렸으며 세 자녀와 여러 손주를 두었고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6년간 보험 판매원으로 일한 후 페이트는 카톨릭 자선단체의 대변인 되어 빈곤층과 노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페이트는 69세였습니다. 루디는 현재 확보된 단서만으로는 페이트가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지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통해 루디는 곧 데일을 찾아냈습니다. 2002년 11월 하순, 데일은 샌안토니오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는 결혼 때문에 30여 년 전 성당을 떠났으며 현재는 세무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일은 당시 수도원장이 샌안토니오에서 온 신부 페이트가 소녀를 살해했다고 자신에게 말했으며 페이트의 고해를 듣고 그를 위로해 주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제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데일은 이 사실을 40년 넘게 숨겨왔지만 2002년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수도원장과 함께 이 살인사건을 은폐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그는
루디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사건 당일 밤, 페이트 신부는 엘린에게 성당 신부 숙소로 오라고 했고 그곳에서 엘린의 고해를 들었습니다. 사실 페이트는 평소 엘린을 좋아했고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죠. 그는 전선으로 엘린을 묻고 그녀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그는 성당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린을 숙소 지하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엘린을 산후안의 신부 숙소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즉 부활절 밤 페이트는 엘린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넣고 비닐봉지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나 페이트가 부활절 활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엘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이후 페이트는 차를 몰아 엘린의 시신을 관계 수로에 버렸습니다. 데일은 사건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전체 이름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진술은 엘린 살인사건의 모든 핵심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데일은 고해성사를 할 당시 페이트가 매우 침착했으며 후회나 슬픔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루디가 녹음기를 껐을 때 데일은 서럽게 울었고 마침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고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루디는 또한 데일에게 페이트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화상으로라도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페이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이 모든 것이 데일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이트가 몰랐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데일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03년 초 다른 증인 조셉이 나섰습니다. 그 역시 페이트와 마찬가지로 당시 성심성당의 신부였고 현재는 샌안토니오에서 신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루디에게 부활절 밤에 페이트의 손에 손톱 자국 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후 그와 다른 신부 한 명이 페이트에게 물었을 때 페이트는 자신이 엘린을 살해했다고 직접 임정했다고 했습니다. 조셉은 페이트에게 왜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물었고 페이트는 성당이 나를 보호해줬고 법도 내 편이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조셉의 진술을 들은 루디는 자신감을 얻었고 두 명의 증인과 확보한 다른 증거들로 페이트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봄, 텍사스 레인저스 비제 사건팀은 조사 결과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사였던 르네 그라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루디의 기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제 사건팀에서 큰 타격이었습니다. 지방검사 그라의 행동을 알게 된 지역 언론들은 연이어 보도하며 무엇이 증거가 확실한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검사 그라는 사건에 DNA가 없고 살인자의 자백도 없다며 그러한 미제 사건을 대배심에 넘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라는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 노인의 모호한 기억에 근거하여 페이트의 죄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지역신문을 통해 형사사건은 배심원단이 결정해야지 개인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으며 그라 검사에 대한 비판적인 독자 편지가 사무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는 엘린의 기일과 부활절이 겹치는 시기였고 많은 시민들이 해질녘에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엘린의 친지들은 이 기회를 빌어 엘린 살인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전직 경찰관 밀러도 브라운스빌 헤럴드에 90년대에 자신이 이 사건을 제기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당시 조사가 성당 관계자들의 방해를 받았다고 믿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검사 그라에게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하면 성당에서 파문당할까 두렵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여론 공방 끝에 검사 그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2004년 3월 이달고 카운티 법원에 대배심에 증거를 제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규에 따라 대배심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엘린의 친지들과 기자들은 오랫동안 법원 밖에서 기다렸지만 11주가 되어서야 수사관들이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증인인 데일과 조셉은 끝내 소환되지 않았고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존 페이트 역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죠. 성심 성당에서 유일하게 소환된 사람은 1960년 페이트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섰던 성당의 비서 엘레나였습니다. 심의는 총 15주 동안 계속되었고 2004년 6월 9일 대배심은 증인 대일의 녹취록과 사건 발생 당시의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존 페이트에 대한 기소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페이트는 또다시 법적 처벌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라 검사는 신문과 텔레비전에 공개적으로 본 사건은 실제로 증거가 불충분하며 자신의 이전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루디는 이는 그라가 고의적으로 방해한 결과이며 대배심은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을 뿐 단 한 명의 중요 증인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라는 더 나아가 피고인 페이트가 자백해야만 대배심이 이 사건을 재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후 맥앤런 경찰서장은 사건 기록, 심지어 성당에서 온 편지까지 포함하여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려 했지만 그라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라는 만약 서장이 그렇게 한다면 그를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죠. 그라는 자신이 조사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취임 선서에는 영원히 복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라는 법원 소환장을 받은 성인에게는 정시에 출석하고 진실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텍사스법은 특정 직업에게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당사자의 높은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로 증언하게 하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데일은 차를 몰고 맥앤런에 와서 엘린의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데일은 법원에 들러 그라 검사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데일은 그라가 나와 이 사건이 함께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76세의 데일과 77세의 조셉에게 이것은 실제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데일은 이것은 기다림의 게임이다. 나와 조셉이 죽으면 이 일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스럽게도 2005년 조셉 신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일이 점점 늙어감에 따라 모두는 진실이 언젠가 데일과 함께 영원히 묻힐 것을 염려했습니다. 58년 만에 정의 실현. 그 후 몇 년 동안 엘린의 가족은 지방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을 계속 진행시키려 노력했지만 사건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달고 카운티의 새로운 지방검사로 마이클이 취임한 것입니다. 마이클은 전직 지방 판사였으며 2014년 검사 선거운동에서 엘린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당선되면 즉시 엘린 살인 사건 재조사를 약속했고 이 공약 덕분에 그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 그라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습니다.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마이클은 취임하자마자 엘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새로운 조사에서 얻은 증거들을 통합하고 두 핵심 증인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존 페이트가 엘린을 살해한 범인임을 확신했죠.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는 대배심을 새로 구성하고 존 페이트를 치매 및 살인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2016년 2월 20일 재해 수요일로 가톨릭 성당에서 참회의 상징으로 죄를 뿌리는 의식을 거행하는 날 존 페이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달고 카운티 전체를 들끓게 했으며 엘린의 친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후 페이트는 성공적으로 텍사스주로 인도되었습니다. 7년 11월 30일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서 89세의 데일은 검찰 측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증언 외에도 여성 하이힐이 바닥이 내는 소리가 페인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은 성당 주교에서 온 편지 한 통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였고 후보자인 존 F 케네디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카톨릭 신부인 페이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케네디의 반대파에게 위용될 수 있고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당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트를 4개월 동안 전출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는 엘린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이 편지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페이트가 성당의 비호 아래 법적 처벌을 성공적으로 피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마이클이 최종 변론을 마친 후 배심원단은 존 페이트에게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페이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보행기에 의지하여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로써 이 미제 사건은 무려 58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엘린의 가족은 법정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는 긴 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존 페이트는 헌츠빌 교도소에서 8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엘린의 삶은 영원히 25세에 멈춰버렸고요. 이 사건은 한 여인의 사례와 진실이 58년간 은폐되었던 비극입니다. 거대한 종교 조직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죄를 덮으려 했던 권력에 의한 정의의 훼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엘린의 가족과 양심적인 이들의 끈질긴 노력과 용기 덕분에 시대가 바뀌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웁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하며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희망과 연대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